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후 이제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던 중 상상도 못할 일을 겪었거든요. 그날은 남편과 통화하며 저 혼자 집으로 들어가던 길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뵈러 가던 길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급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였죠. 다행히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이 나서 다행이었어요. 안 그랬다면 왔던 길을 온전히 다시 되돌아가야 할 판이었거든요. 당시 남편은 회사에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자립한 지 3개월 차 때였어요. 건축 도면 설계 일을 하는데 저를 돕기 위해 회사에서 나와 개인 사업자를 낸 거였죠. 제가 어머님 가게를 물려받아 일하고 있었거든요. 책임감이 강한 남편이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일로 바쁜 저를 쉬게 하려고 시간을 낸 거였어요. 일거리를 들고 여행에 오른 거였는데 가는 길에 겸사겸사 어머님을 뵙고 갈 참이었죠. 그런데 하필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놓고 온 거였어요. 남편도 일거리가 든 외장하드를 사무실에 놓고 왔고요. 저는 남편이 사무실에 간 사이 집에 들러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들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차로 저를 집 앞에 내려주고 바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어머님을 위해 만든 각종 전들을 담은 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탁 위를 한번 쳐다본 저는 이번엔 싱크대 위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뒷목이 서늘해지는 느낌에 그 자리에 얼음이 되었죠.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식탁 위에는 현대마트라고 적힌 봉지가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트였습니다. 지점도 제가 사는 동네와 전혀 다른 곳이더군요. 마트 봉지 안엔 각종 과자와 빵, 탄산음료 같은 달달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와 남편은 과자와 음료수를 거의 먹지 않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남편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 과자 같은 걸 먹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싱크대 위 전이 든 통이었습니다. 통뚜껑이 열려있고 전이 몇 개 사라져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빠른 속도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자기가 과자 사다 놨었어? 어머님 드릴 전도 몇 개 없어졌던데 혹시 당신이 먹은 거야? 제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남편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니, 그럴 리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의 답장을 본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소리와 숨소리를 죽이고 현관부터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신발 말고는 없더군요. 그 순간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어젯밤에 친정엄마께 여행 간다는 얘기를 했었던 게 떠올랐어요. 순간 엄마가 사다 놓은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죠. 그런데 엄마 역시 평소에 과자나 음료수를 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다녀간 거면 차라리 좋겠는데 이상하게 제 촉은 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현관 옆에 놓인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과 제 취미가 야구여서 야구 연습장에 갈 때마다 직접 들고 다니는 야구 방망이였어요. 남편과 종종 농담으로 그랬었죠. 자기야, 도둑 들면 이 야구 방망이부터 챙겨. 내가 저번에 칼 든 사람이랑 야구 방망이 든 사람 중에 누가 더 센지 봤거든? 근데 야구 방망이가 이겨. 정말? 앞으로 배팅 연습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농담으로만 이야기한 거였는데 그 농담이 진담이 될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야구 방망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방들부터 살펴보았어요. 솔직히 무서워서 방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겉에만 슬쩍 보는 게 전부였죠. 긴 복도를 지나 저는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방이 현관에서 가장 멀었는데 제발 내가 안방에 있는 동안 다른 방에 있던 도둑이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 주길 바라는 심정이었어요. 저희 집은 무려 70평이나 되는 대형 평수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인데 6개월 전부터는 우리 부부만 살고 있는 중이었죠. 아무래도 집이 너무 커서 혼자 있으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안방을 들어간 저는 더 큰 공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웬 처음 보는 물건이 안방 침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호피무늬 천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하고 슬쩍 들어 올려보았죠. 그리고 그 천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피가 묻은 그 천을 몸서리치며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 문자부터 넣었죠. 그 순간 손은 벌벌 떨리고 눈에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별의 일을 다 겪는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리 길게 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별꼴도 아닌 못 볼 꼴을 보았어요. 그 일을 겪던 날 얼마나 황당하고 겁이 났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장롱문을 보면 그때 일이 떠올라 가슴이 떨립니다. 장롱 안에서 상상도 못할 장면을 본 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5년 전 착하고 듬직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8이었어요. 남편은 32살로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죠.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정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남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희 친정 부모님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시댁에 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남편의 이런 성격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참 정도 사랑도 많은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일찍이 홀로 되시고 자식 셋을 키우셨는데요. 자식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 지는 일부터 하수구 뚫는 일까지 해봤다고 하셨으니 그 당시 여자로서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님은 배움은 짧으셨지만 늘 공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TV로든 책이나 신문으로든 그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뭐든지 배우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재테크 공부까지 해서 경기도에 70평이나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자식들에게 헌신적인 어머님은 역시나 며느리인 제게도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도련님과 아가씨도 어머님을 닮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완벽한 시댁에도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결혼 전 남편이 프로포즈하기 전에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난 아버지가 집에 계셨던 기억이 별로 없어. 추억이랄 것도 없고 기억도 안 나. 엄마 말로는 아버지가 그다지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밖으로 많이 도셨다나 봐. 그래서 엄마가 이혼 생각하고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자립 준비하신 거래. 그럼 그 후로 자식들이랑 계속 왕래하셨어? 아니,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난 아버지 얼굴 기억도 안 나. 엄마랑 아버지랑 이혼하고 아버지 본 적 한 번도 없거든. 솔직히 사별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존재감이 없으셔. 경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엄마한테 자기는 왜 아빠가 없냐고 물어봤거든. 그때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네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그래서 나도 내 동생들도 그 후로는 아버지 얘기 거의 안 하고 살았어.
그랬구나. 그렇게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볼 거 없어. 그래도 우리 엄마 같은 분이 내 엄마여서 부족한 것 없이 사랑 듬뿍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나 봐봐.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아이, 그런데 그거 하나 부럽더라. 자기네 부모님 처음 뵀을 때 사이좋게 서로 챙기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엄마 옆에도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더라고. 난 우리 엄마가 말년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어?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중매 한번 서볼까? 우리 회사 대표님 이혼하고 혼자이신데. 아유, 됐어. 그냥 흘려들어. 그리고 일단 우리부터 결혼해야지. 아, 물론 자기가 내 프로포즈 받아주면. 그렇게 결혼한 후에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드리려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부끄러워하시면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면서요. 어머니와 웃으며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렇게 밝게 웃던 어머님께 암이라는 큰 복병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무렵 시어머니의 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유방암 2기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만 하면 금방 완쾌되실 거예요. 그래, 걱정 안 한다. 너희들이야말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갖고 있어. 저는 어머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어머님은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 중에 의사가 나왔죠. 여러분이 생각보다 암 크기가 크네요. 가슴을 양쪽 다 절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유방암 2기를 넘어선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자로서 가슴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이실까 싶었죠. 수술 후 어머님은 오히려 괜찮은 척 하셨지만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은 꿋꿋하셨어요. 암을 이겨내겠다는 다짐도 하시고 어느 때보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셨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님 몸에 곧 암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누구보다 수술 예후도 좋았고 나아가시는 듯 했는데 항암 치료 과정에서 어머님은 너무나도 약해져만 가셨어요. 항암 치료는 어머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암은 암대로 퍼지니 어머님도 견디기 힘들어 하셨죠. 엄마, 내 친구 동훈이 알지? 귀농한 고등학교 동창. 내가 걔한테 부탁해서 유기농 과일이랑 야채 배달시켰어요. 소고기도 제일 부드러운 부분으로 사왔으니까 이따가 내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식사 좀 많이 해보세요. 아셨죠? 뭘 비싸게 그런 걸 다 사왔어. 난 괜찮은데. 그래, 고맙다. 니들 생각해서 내가 잘 먹을게. 시어머니는 힘든 몸으로 우릴 맞이해 주시면서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어머님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지셨어요. 저희가 집에 와도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고 나중엔 인사도 건네기 어려워하셨죠. 남편과 시누이와 시동생 모두 무척 속상해했어요. 새남매는 어떻게든 어머님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야속하게도 어머님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호스피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새 남매와 제가 돌아가며 어머님을 돌봐드렸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힘드신지 눈을 감으신 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이야, 나 죽거든. 절대로 네 아버지는 물론이고 네 친가 쪽에도 알리지 마라. 알겠지? 엄마 말대로 꼭 그렇게 해줘. 어머님은 저를 시누이로 착각을 하고는 저를 경이라 부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례식 비용은 내가 이미 다 준비해뒀다. 땡땡 상조에 가입해놨으니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엄마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오빠랑 동생이랑 우애 있게 잘 지내. 그게 엄마가 바라는 마지막 바람이야. 마치 유언을 남기시는 것처럼 하시는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만일을 대비해 핸드폰으로 녹음기를 켜두었죠.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아가씨로 착각하며 통장 위치며 돈을 어떻게 나누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말씀 중에 제가 며느리라는 걸 알아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니 이내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됐나 보네. 며느리를 딸로 착각을 다 하고. 그래도 우리 며느리 똑똑하니까 엄마 말 잘 알아들었지? 우리 애들 잘 좀 부탁한다.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늘 며느리인 제게 자신을 엄마라 칭하시던 어머님은 저를 보고 활짝 웃으셨어요. 그날 저는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님의 말씀이 담긴 녹음본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죠. 도련님 아가씨 남편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흘린 눈물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고 어머님 유언대로 친가 쪽엔 알리지 않았어요. 장례식 조문엔 어머님이 장사하면서 알고 지내신 지역분들과 손님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좋은 사람이 일찍 갔다며 애도하셨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장례식이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발인 날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날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작고 깡마른 60대 남성이었어요. 우리는 그 남자를 손님으로 맞이해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제 남편은 물론이고 시동생과 시누이를 빤히 쳐다보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보통 조문 끝내고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가지도 않고 우리 식구들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날카롭게 쏘아보는 듯 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너 난 누군지 몰라. 누구시죠? 호루 새끼. 지 애비도 몰라보고. 하여간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애비도 몰라봐. 그 말에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 모두 경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네가 경이고 네가 경준이구나. 니들이 아주 어릴 때 헤어졌으니 몰라볼 만도 하지. 그래도 경표 너는 날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네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에 남편 얼굴 표정이 아주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표정을 처음 보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섭게 느껴졌죠. 난 애비 같은 거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뭐야? 저 싸가지. 네가 부정한다고 내가 네 애비 아닌 게 되냐? 어떻게 네 엄마 죽은 걸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니들끼리 장례를 치러?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니들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랬어? 하여간 이 여편네. 살아생전이나 죽어서나 매몰차기 그지없지. 안 봐도 뻔하지. 네 엄마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겠지. 그렇게 니들이랑 내 사이 갈라놓으려고 난리를 치더니 죽어서도 그러는 거 보면 네 엄마도 천국 가긴 글렀다. 아무튼 이제 내가 왔으니까 네 엄마 장례는 걱정 마. 지금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치를 테니까.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입만 벌리고 서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놀라서 어리둥절한 건 시동생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이 상황에 제정신인 건 남편뿐인 것 같았어요. 저기요, 당신이 내 아버지건 아니건 전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수십 년 넘게 처자식 버려둔 사람이 이제 와서 장례식을 어쩐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뭐야?
이 호로 자식이 예절을 밥 말아먹었나? 어따 대고 하늘 같은 아버지한테 저기요야! 귓방맹이를 한 대 쳐버릴까 보다. 하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번만 더 질척거리면 지옥 구경 시켜줄 테니까 어디 한마디만 더 해봐요. 남편은 시아버지라는 사람의 목깃을 잡아 끌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키가 185cm나 되는 남편에게 160cm쯤 되어 보이는 시아버지가 버텨봤자 역부족이었죠. 그 사람은 그대로 장례식장 입구에 나뒹굴었어요. 그러더니 금세 일어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장례식장에 들어오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지? 그러더니 화장실을 찾는 척하더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사람이 사라진 길목만 바라봐야 했죠. 그러다 발이 내야 한다는 누군가의 말에 정신없이 짐을 챙겨 연구차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수목장으로 모시는 동안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슬픔과 황당한 기분 속에서도 장례식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목장에 고이 모셔졌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는 길에 우리는 식당에 잠시 들렸죠. 그때 먼저 말문을 연 건 도련님이었어요. 난 아버지 오늘 처음 봐. 그동안 사진으로도 본 적 없어서 아버지인 줄도 몰랐어. 도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그러게, 외가 쪽에 소식 알리면서도 시시했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고향이 같으니까 어디서 말이 샜나 보지. 그나저나 니들 많이 놀랐지? 당연히 놀랐지. 놀라긴 했는데 난 솔직히 여러 의미로 놀라긴 했어. 내가 상상한 모습이 아니라서. 그동안 난 형이나 엄마한테 들은 말만으로 아버지를 상상했었거든. 형이 그랬었잖아. 어릴 때 아빠가 바깥으로 많이 돌았다고.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가 잘생긴 카사노바일 거라고 상상했었단 말이야. 근데 내 얼굴에 침 뱉는 얘기긴 하지만 아버지 키도 작고 못생겨서 진짜 많이 놀랐어. 뭐 그렇긴 하더라. 이 정도면 친자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종족이 다른 존재 같았어. 누나, 너무 진지하게 말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잖아. 믿고 싶지 않겠지만 아버지 맞아. 난 어렴풋이 아빠 기억나거든. 세 남매가 전부 어머님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마디 얹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그건 진짜 다행이다. 엄마한테 두고두고 감사해야겠어. 그나저나 형, 근데 아까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못되게 말했어? 그건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너희들도 엄마한테 들어서 알잖아. 술 먹고 돈도 안 갖다 주고 행패 부리고 엄마한테 손찌검도 하고. 오빤 옛날 일 다 기억나? 뭐 조금. 근데 왜 나랑 누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냐? 이상하네. 니들은 그때 나보다 더 어렸었는데 어떻게 기억나겠어? 차라리 안 나는 게 다행이지. 남편은 마지막 말을 혼잣말하듯 흘려 말했습니다. 아마도 옆에 있는 저만 간신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걸까? 이혼한 지 오래니 엄마 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을 텐데. 혹시 뭔데? 부양의 의무?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던 순간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앞으로 천도제는 어떻게 지낼지 등등 차차 의논하기로 하고 헤어졌죠. 남편은 어머님의 죽음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어머님을 무척 존경하고 따르던 장남이었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욕실에서 남몰래 흐느껴 오는데 제가 그걸 눈치 못 챌 리가 없었죠.
저는 욕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님,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그러셨잖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어머님은 가시기 전까지 자식들이 슬퍼하느라 몸 상할까봐 끝까지 자식 걱정하시면서 떠나셨던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기운 내자. 나도 기운 낼게. 고마워, 여보.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나저나 당신 내일부터 당장 가게 나가야겠네.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신한테 짐을 지운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먼저 어머님 가게 운영해보겠다고 나선 건데 뭐. 이 가게에 어머님 인생이 깃들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모른 척해. 어머님이 이 가게로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내신 것처럼 나도 열심히 할 거야. 어머님처럼. 고마워, 여보. 그래도 힘들면 꼭 얘기해. 내가 회사 그만두고서라도 당신 옆에서 도울 테니까. 그래, 알았어. 저는 어머님이 아프신 시점부터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도맡았어요. 어머님이 평생을 일궈놓으신 가게를 이대로 접기엔 너무나 아까웠거든요. 그렇다고 시기가 시기인지라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헐값에 넘기기엔 너무나 아까웠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어머님은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프신 중에도 가게 이야기만 나오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며 가르쳐 주시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픈 것도 잠시 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죠.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단골 손님들께 소개해 주셨어요. 병상에서 제 칭찬을 하시며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나선 착한 며느리라고 오시는 손님마다 붙잡고 말씀하셨죠. 덕분에 전 어머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도 단골 손님들을 놓치지 않고 가게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수목원에 모시고 난 이후 첫 출근이었어요. 일주일을 쉬었다가 문을 열었는데도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으셨죠. 이게 다 어머님이 이뤄놓으신 업적이란 생각에 마음 한켠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가게로 퇴근을 했고 저를 도와 가게 일을 함께 마무리해 주었어요. 남편과 고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우리 집 문 앞에 선 한 남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건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우릴 향해 손인사를 하더군요. 놀란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의 얼굴은 이미 구겨져 있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그거 알아내는 게 뭐 어렵다고. 그나저나 니들은 네 엄마만 부모냐? 어떻게 장례 치르고 니들끼리만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있어? 그것도 모자라 지 애비 흉이나 보고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설마 장지에서부터 따라오신 거예요? 아, 그야 당연한 거 아니냐? 아무렴 내 마누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남편 된 도리로 모른 척하겠어?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면 못 써. 헤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마누라요. 엄마가 들으면 관뚜껑 열고 나오시겠네. 그리고 그쪽 입에서 돌이란 말 찾는 거 보니 대화해봤자 입만 아프겠네요. 어차피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할 테니 그리 아시고요. 하여간 지 애미 닮아서 매몰차기는. 아유, 새아가,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아유, 추워. 날도 추운데 들어가자. 그 손에 든 건 뭐냐? 먹을 거냐? 아유,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잘 됐네. 들어가서 같이 먹자. 아이, 뭐해? 얼른 들어가지 않고. 아유, 다리 아파 죽겠네. 우리 앉아서 차근히 앞으로. 시아버지의 손이 제 팔에 닿은 그 순간 시아버지가 벌러덩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밀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죠. 당장 꺼져!
또다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시아버지가 눈을 치켜뜨고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 이 자식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애비를 넘어뜨려? 이 호로 새끼. 이번엔 내가 경찰 불러야겠다. 그러더니 핸드폰을 들어 전화하는 신용을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꼼짝도 안 하니 이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차마 애비로서 자식 신고는 못하겠네. 뭐 아무튼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나리석에 구는지 모르겠다만 이유야 어쨌든 오해가 있으면 풀고 좋게 좋게 지내는 게 어떠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일 없어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넌 날 부양할 의무가 있어 이놈아. 오늘은 늦었으니 다른 날 다시 찾아오마. 시누이 말이 맞았어요. 시아버지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거였죠. 부양의 의무.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꾸만 집으로 찾아온 진짜 이유를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가고 나서 남편은 집에 들어가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저런 것도 애비라고? 남편은 씩씩거리다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는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도 계속 시아버지가 찾아오면 이사라도 하겠다며 다짐하듯 제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그 후 시아버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엔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시아버지는 제게 마트에서 장본 것들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담았다. 일하느라 힘들 텐데 간식으로 먹어라. 저기요, 이러지 마세요. 남편이 알면 싫어할 거예요. 저는 도로 그 마트 봉지를 시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봉지를 다시 제 쪽으로 밀었죠. 아가, 저기요가 뭐냐? 편하게 아버님이라고 불러라. 내가 네 CM이랑 이혼한 사이라고 해도 엄연히 네 남편 아빠인데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앞으로 종종 들릴 테니 잘 지내고 있거라. 그러고는 또 호련히 사라지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마트 봉지 안에 물건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카운터 한 구석에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저녁에 가게로 온 남편이 마트 봉지를 발견한 거예요. 뭐? 그 인간이 가져온 거라고? 당신 혹시 이거 하나라도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이리 줘. 당장 버리게. 음식이 무슨 죄라고 음식을 버려. 정 먹기 싫으면 손님들한테라도 줘.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기어코 그것들을 봉지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과자각들이 구겨지며 쓰레기통에 처박혔죠. 너무나 단호한 남편 모습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거의 발작을 하듯 싫어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요. 남편이 아버님을 기억하는 건 고작 8살 때라는데 그 사이에 무슨 나쁜 기억이 있어서 저러나 싶었죠. 하루는 남편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준 얘기는 이미 제가 알고 있던 사실 그대로였어요. 어머님을 힘들게 했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돌았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게 차마 말하지 못한 그 충격적인 비밀을요. 그로부터 얼마 후의 일이었어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도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혹시 형 집에 있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요. 도련님은 어딘지 모르게 매우 다급해 보였고 흥분한 상태 같았어요. 네, 옆에 있어요. 그런데 도련님, 무슨 일 있어요? 형수님, 형 좀 빨리 바꿔줘요. 네, 잠시만요.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도련님과 몇 마디 나누는 듯 하더니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군요. 나 경준이네 집에 좀 다녀올게. 왜? 진짜 무슨 일 있어? 도련님이 왜?
남편은 대답 대신 상기된 표정으로 집을 나서더군요. 심각한 표정의 남편을 보니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따라 나섰죠. 따라오지 말라니까. 무슨 일이길래 그래?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해주니까 그렇지. 가는 길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남편과 같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뭐? 좀비?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좀비가 됐다니. 몰라, 나도 무슨 소린지. 아무튼 그 인간이 경준이 집에 찾아갔다는 게 문제지. 도련님네 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다급한 마음에 발길을 재촉했더니 단 5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련님이 사는 오피스텔 벨을 누르자 도련님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을 열어줬죠. 형! 도련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해보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식탁 옆에는 아버님이 쓰러져 있었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이 갈색물은 뭐예요? 쓰러진 아버님 위로 갈색물이 잔뜩 고여 있었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기괴했습니다. 저는 일단 살아있는지부터 다급하게 확인했어요.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니, 난 그냥 이제 좀 가시라고 팔 잡은 거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형수님.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도련님을 쳐다보자 도련님은 더 당황해서는 횡설수설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 주방으로 달려가서 서랍을 막 다 뒤집어 엎잖아. 그만하시라는데도 계속 뒤지길래 내가 짜증을 좀 내긴 했지. 근데 내가 뭐라던 내 말은 안중에도 없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냉장고 문을 부셔져라 열더니 콜라를 막 따서 들이키더라고. 그것도 무슨 걸씬 들린 사람처럼 마셔서 콜라 다 쏟아지고 바닥은 온통 다 끈적해져서 내가 열받아서 콜라 뺏은 거밖에 없어. 그리고 그만 가시라고 팔 잡았는데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는 거야. 나 진짜 아무 짓 안 했어. 그런데 무슨 좀비처럼 몸을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 도련님 말대로 주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내져 널브러진 가위 비닐 등이 눈에 띄었어요. 식탁 위에 보니 반쯤 남은 콜라통도 보였죠. 알고 보니 그 갈색물은 쏟아진 콜라였어요. 119 불렀어? 맞다, 119. 깜빡했어. 형한테 전화하고 한다는 게 그만 경황이 없어서. 남편은 시아버지를 유심히 살피는 듯 하더니 바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도련님은 형이 사라지자 더욱 불안해했어요. 자신과 실랑이를 하던 사람이 죽기 직전이니 무서웠겠죠. 남편은 5분도 안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차에. 남편은 곧장 시아버지께 다가가더니 손에 쥔 주사기를 시아버지를 향해 냅다 꽂았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당신 주사기잖아. 그제야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저혈당 쇼크가 온 것 같다고요. 그래서 먹을 걸 찾아서 주방을 뒤진 거고 음식이 나오지 않자 이번엔 냉장고에서 발견한 콜라를 마신 걸 거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콜라가 제로 콜라였던 거죠. 그러니 당이 올라갈 리가 없었고 저혈당 쇼크로 결국 의식이 흐려져 쓰러지신 겁니다. 남편은 그걸 눈치채고는 얼른 차에 가서 글루카곤 주사기를 가져온 거였어요. 사실 남편도 당뇨가 있어요. 아주 예전에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적이 있어서 그 후로는 늘 주사기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집에도 차에도 직장에도 늘 주사기를 비치해 놓곤 했답니다. 그럼 제로 콜라여서 아버지가 쓰러졌던 거야? 그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 거 맞지?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시겁했네.
도련님은 찔끔 나오는 눈물을 훔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곧 119가 왔고 아버님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보호자로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아버님은 조치를 받고 깨어나셨고 남편은 이제 보호자가 필요 없으니 집에 가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버님이 남편을 붙잡더라고요. 아, 경표 네가 나 살렸다면서? 남자는 늙으면 마누라든 자식이든 있어야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아무튼 아주 잘했다. 아이 참, 근데 너도 당뇨라며? 그게 임마 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야 임마. 앞으로 네가 오늘처럼 아버지 좀 잘 모셔봐라. 착각하지 말아요. 내 동생 집에서 송장 치르기 싫어서 살려준 거니까. 뭐야? 말본세하고는 저 싸가지. 너 그렇게 불효막심하게 굴다가 내가 네 동생 감옥 보내는 수가 있어. 내가 못할 줄 알아? 나 쓰러질 때 경준이 그놈이 내 팔을 막 잡아 끌어가지고 내가 식탁에 머리 부딪힌 거 아니야 모르냐. 게다가 바로 신고도 안 하고 그거 살인 미수죄야 임마. 내가 임마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봐. 시아버지는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무인도 모자라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이었죠. 남편도 시아버지의 말에 잔뜩 화가 났고 그대로 병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부터였어요. 도련님은 진짜로 시아버지가 자기를 경찰에 신고할까봐 걱정을 했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힌 사람처럼 시아버지 앞에서 좀 누그러졌죠. 시아버지는 사람의 약점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약해진 모습을 파고들어 점점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남편도 그걸 아니 집 안까지만은 절대로 들이지 않았고요. 남편은 급기야 이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도 이참에 서울로 이사 갈까? 갑자기 웬 서울? 언제는 경기도가 한적해서 좋다더니. 그리고 어머님 가게는 어쩌고. 서울 외곽으로 가면 출퇴근하기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인프라도 더 좋고. 아무래도 사는 데는 더 낫지 않겠어? 그리고 또... 아버님 때문에 그래? 그런 거라면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해. 난 괜찮으니까. 고마워 여보.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 있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침 경기도와 서울 경계에 우리 두 사람 마음에 드는 집이 딱 있었죠. 내 집이다 싶으니 계약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 사이에도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저희 집과 도련님 집을 돌아가며 찾아왔죠. 다행이라면 아가씨가 해외 출장으로 한국에 없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한 달만 참자는 마음으로 참을인을 이마에 새기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싶었을 때 제게 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계획을 잡고 떠난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이 터진 거였죠. 식탁 위에 놓인 처음 보는 마트 봉지, 그리고 안방 침대에 놓인 커다란 짐승털 무늬의 그것. 자세히 보니 그건 엄청 거대한 호피 무늬 팬티였습니다. 웬 변태가 우리 집에 몰래 침입한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놀란 마음에 심장은 점점 더 세게 뛰었고 그 바람에 제 숨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가까스로 숨소리를 죽이며 온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삐그덕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이 움직이는 소리인지 아니면 가구가 틀어지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소리가 집안에서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으니 빨리 와달라고요. 그리고는 소리가 난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우리 아기를 위해 준비했던 방이었어요. 임신했다가 유산을 하는 바람에 주인 없이 비워져 있는 방이었죠. 저는 방망이를 휘두르기 직전 자세로
위로 치켜들고는 방 안으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절로 두 손에 힘이 꽉 들어갔어요. 제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방망이를 힘차게 휘두르고 말았어요. 정말 무조건 반사처럼 손이 휘둘러져 방망이로 무언가를 쳐버린 겁니다. 제가 뭔가를 둔탁하게 쳐버렸고 그 진동이 제 손을 타고 흘러 넘어온 것도 모자라 제 얼굴에 무언가 튀었습니다. 곧 괴한이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감았던 눈을 찔끔 떠보았어요. 바닥엔 한 왜소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죠. 그리고 그 남자 머리 쪽에서 빨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 얼굴에 축축하게 묻은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보니 그건 빨간 피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온몸이 덜덜 떨렸죠. 누구야? 도둑이면 당장 꺼져! 소리를 지르다 못해 쇳소리처럼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쓰러진 그 남자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쓰러진 채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변태가 확실해 보였어요. 만약 엎어진 채 쓰러진 게 아니라면 제가 그 사람의 못 볼 부분까지 봐야 했을 겁니다. 온통 벌거벗은 것도 모자라 목에는 빨간색 기다란 하늘하늘한 스카프를 메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 스카프는 저희 시어머니가 생전에 아끼시던 스카프였죠. 어머님 냄새가 배어 있어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 변태 새끼가 목에 두른 겁니다. 이 변태 새끼! 야, 너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하고 있어? 그 남자가 길을 못 쓰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나름 용기가 났나 봐요. 저도 모르게 잘도 그런 말이 튀어나왔죠. 저는 그 남자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발로 그 남자 얼굴을 슬쩍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저기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터져 피를 흘리는 시아버지를 보니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삐거덕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휙 돌렸어요. 삐거덕 소리는 또다시 들렸고 저는 그 소리가 장롱 안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장롱을 확인해 보기 위해 그곳을 향해 걸어갔죠. 그런데 한두 걸음 내디었을 때 시아버지가 안간힘을 쓰며 제 발목을 잡더군요. 안 된다, 새아가. 저 장롱만은 안 돼. 제발 열지 마. 하지만 시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그 장롱문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열리고 말았습니다. 폭탄이 터진 것처럼 우당탕탕 쾅 소리를 내더니 장롱문이 저절로 열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 든 장면을 보고 질겁을 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제 평생에 남을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안 된다. 보지 마. 보면 안 된다. 저는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틀어막은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어요. 그곳에 있던 건 다름 아닌 코끼리, 아니 한 여성이었죠. 그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거대한 여자요. 몸집이 너무 커도 이렇게 큰 사람은 처음 보았는데 게다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손발, 입,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손발은 끈에 묶여 있고 입은 검은 공 같은 걸로 틀어막혀 있었죠. 그걸 재갈이라고 하죠. 게다가 그 여자는 온 얼굴에 눈물인지 콧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물기에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까만 마스카라 자국이 다 흘러내려 화장 자국은 다 지워지다 못해 팬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시아버지가 집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했던 건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더군요. 곧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같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온 걸 보고
우선은 그 여자 몸에 이불을 덮어 가려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 이상한 취미 같은 거 있어요? 남들이랑 좀 다름? 아니면 뭐, 연쇄살인마 그런 거라도 되는 거예요? 아유, 아니야, 그런 거.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웃기지 마요. 사랑이 아니라 돈줄이거나 사망보험금이나 드러났겠지. 왜 아니겠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러고도 남을 텐데. 그때는 내가 닥쳐요. 이제 와서 변명한다고 그때 일가족 몰살시키려던 게 없던 사실이 돼요? 그 끔찍한 기억을 평생 안고 살고 있는 나한테 왜 또 찾아와서 이 지랄이에요? 도대체 왜요? 일가족 몰살이라는 말에 저는 흠칫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눈이 변해 있었어요. 무척 흥분해서 제가 쳐다보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여보, 진정해. 왜 하필 그 많은 방 중에 왜 하필 이 방이에요? 도대체 나한테 또 얼마나 상처를 주려고? 아유, 어지럽다. 119 불러.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버리라고. 시아버지는 머리에 맞은 충격이 큰지 여전히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입은 살아서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119만 불러줘.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들이 집에 들어섰고 경찰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상황이냐며 수첩을 꺼내든 경찰분들께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중 한 경찰분이 119에 신고를 했어요. 저는 여자에게 옷을 가져다 주고 여자의 입에 물려있던 재갈을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진정시키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납치된 거냐, 혹시 저 사람이 죽이려고 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죠. 저 사람 나랑 결혼할 남자예요. 신혼집 보여준다고 해서 왔는데 그런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은 뭐고 신혼집이라뇨. 여긴 우리 집인데. 저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예비 신랑이 갑자기 숨으라고 해서 이벤트인 줄 알고 숨었는데 갑자기 사람들 쳐들어오고 저 지금 너무 놀라서 공황장애 올 것 같아요. 혹시 뭐 진정하게 먹을 만한 거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먹을 걸 찾는 여자를 보니 실소가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마트 봉지를 봉지째 안겨주자 허겁지겁 꺼내서 먹더군요. 곧 구급차가 왔고 시아버지가 실려갔어요. 저는 경찰들에게 마저 진술을 해야 했고요. 결국 저희는 어머님을 뵈러 수목장에 가던 것도 접고 여행길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시아버지와 그 여자가 결혼할 사이였던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보험 사기 전과가 있더군요. 그것 때문에 경찰들을 피해 다니고 있던 모양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시부가 한 짓이 딱 드러난 거였어요. 결혼할 여자도 그 사실을 몰랐던 모양인지 놀라는 눈치였다고 경찰들이 얘기해 주더군요. 그 여자 앞으로도 보험이 들어져 있었고 그 수혜자가 시아버지였다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집이 빈 건 어떻게 알고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나 모르겠더군요. 저희가 생각하기론 저희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몰래 뒤에서 훔쳐보다가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며 남편과 저의 동선을 파악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무서워서 집안에 불법 도청 장치나 카메라가 있을까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건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내린 결론이었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경찰에 넘어갔고 추가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머리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해서 몇 반을 꿰매고 퇴원한 게 다였죠.
정말 세게 때려서 걱정했는데 시부 머리가 돌머리인 걸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특수폭행죄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다행히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죠.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는 화가 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었답니다. 시아버지가 그전에도 여자들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쳤는데 주로 120kg이 넘는 뚱뚱한 여자들을 상대로 만났다더군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취약한 여자들만 골랐던 거죠. 아무튼 시아버지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 남편에겐 끝나지 않은 숙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여보, 그날 당신이 했던 얘기 말이야. 일가족 몰살이라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이 얘기를 꺼내주기를 바랬어요. 워낙 오만 걱정 혼자서 안고 사는 성격이라 이렇게 하나라도 털어놔야 남편 속이 좀 편해질까 싶었거든요. 남편도 제 마음을 읽었는지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혼하기 전 일이었대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기만 하면 시아버지가 와서 가져가고 뺏어가고 그랬대요. 결국 안 되겠다 싶었던 시어머니가 월급을 친정엄마가 받도록 했다네요. 그러니 수중에 돈이 없어서 가져갈 재산이 없던 시아버지가 열받아서 그 짓을 저지른 겁니다. 온 가족 먹을 음식에 못할 짓을 한 거였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한술 먼저 드셨고 곧이어 동생들도 차례로 먹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먹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날 시아버지 행동이 이상했대요. 평소라면 가부장적인 시아버지가 먼저 식사를 해야만 수저를 들 수 있는데 그날만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먼저 먹으라고 했다네요. 그게 하도 이상해서 시아버지 얼굴만 바라보는데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남편이 밥상을 엎어버렸고 시어머니가 놀라서 쳐다보자마자 두 동생이 동시에 쓰러지더랍니다. 그렇게 병원에 실려갔고 위세척을 받고 며칠 입원한 후에야 퇴원했다고 하네요. 돈 안 준다고 마누라는 물론 자식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시아버지를 남편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어요. 악마처럼 밥상에서 실실 웃고 있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이 왜 그토록 시아버지를 미워했는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 손을 거친 음식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었던 이유도요. 시아버지는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고 저희는 그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도련님도 오피스텔 만기가 끝나면 이사 갈 거라고 하더군요. 특히나 도련님은 시아버지가 회사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회사도 이직했어요. 같은 부모라도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시어머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자한 분이신데 시아버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악마라니 말입니다. 그래도 남편과 그의 남매들이 이렇게 잘 자란 것은 모두 올바른 시어머니 덕분인 것 같네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을 두고 떠나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만 새로운 터전에서 좋은 기억만 쌓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머님께 한 말씀만 올리고 제 이야기 마칠게요. 어머님, 남편과 아가씨, 도련님 모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